밀라노 올림픽은 역사상 최악의 대회로 기억될 겁니다. 노로바이러스 확산에 정전사고까지 2026 밀라노 동계 올림픽은 개막 전부터 실패가 뻔히 보이는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개막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리아하우스에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폐막식까지 모든 티켓이 매진된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직 한국만이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IOC에게 S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일본, 중국이 D등급을 받을 때 혼자서 올림픽 흥행을 책임진 한국.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최악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선수촌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경기장은 정전되고 관람석은 텅 비었어요. 콧대 높은 밀라노 시민들조차 올림픽에 등을 돌렸습니다. 스포츠가 무너지자 강대국들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문화 전쟁의 사활을 걸었죠. 미국이 160억 원, 중국이 2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억짜리 요새들이 아시아 소국 하나에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 소국이 쓴 돈은 강대국 예산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저는 피에르 드 발로아, IOC 올림픽 문화유산위원회 수석 평가관입니다. 25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죠. 제 만년필한 회기 한 나라의 문화적 위상을 결정합니다. 그 나라, 한국의 기획안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편의점 음식이요? 팝댄스요? 귀족들의 제전의 길거리 축제를 끌고 들어오겠다고요? 저는 주저없이 최하위 D등급을 매겼습니다. 그게 제 25년 커리어 최대의 실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아침, 헬렌 반데르 빌트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에 커피잔이 덜그럭거렸어요.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찍어대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긁었습니다.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가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헬렌은 원탁 한가운데에 서류 뭉치를 내동댕이 쳤어요. 종이가 부채처럼 펼쳐지며 위원들 앞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이걸 보셨습니까? 피에르? 헬렌이 서류 속 사진 한 장을 손톱으로 찔러댔어요. 편의점 진열대 사진이었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떡볶이가 형형색색으로 쌓여있는 그 흔한 풍경이요. 귀족들의 제전에 길거리 불량식품을 갖다 놓겠다는 겁니까? 이건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야시장 호객 행위예요. 헬렌의 목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7명의 위원들 중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거나 서류를 뒤적이며 눈을 피했죠. 헬렌의 히스테리는 이 위원회에서 유명했습니다. 건드리면 1시간은 걸리니까요. 그때 한스가 움직였습니다. 데이터 담당 위원 한스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회의실 구석에서 늘 노트북만 들여다보는 사내였죠. 그런 한스가 뚜벅뚜벅 일어나더니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자기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스크린에 실시간 소셜 미디어 분석 차트가 떴어요. 파란 막대가 미국, 빨간 막대가 중국, 하얀 막대가 일본이었습니다. 세 나라의 막대를 전부 합쳐도 화면 하단에 간신히 걸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솟아오른 분홍색 막대 하나가 화면 상단 경계선을 뚫고 넘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죠. 코리아하우스 관련 SNS 언급량이 미국과 중국을 합친 수치의 10배가 넘습니다. 지난 48시간 기준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위원 2명이 동시에 안경을 고쳤으며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커피잔을 내려놓았죠. 10배라는 숫자는 아무리 관대하게 봐줘도 정상적인 범위가 아니었으니까요. 헬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1초도 지나지 않아 그 창백함이 시뻘건 분노로 뒤집혔어요. 한스, 지금 장난합니까? 헬렌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물컵이 튀어올랐어요. 아시아 해커들의 매크로 트래픽이잖아요. 한국이 보슬 수만 개 돌려서 숫자를 부풀린 겁니다. 이런 조작 데이터를 공식 회의석상에 올리다니 징계위에 회부되고 싶은 겁니까? 한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20년 넘게 IOC 데이터를 관리해 온 사람에게 조작이라는 말은 칼로 벤 것과 다를 바 없었죠. 한스가 반격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헬렌 위원, 이 데이터는 IOC 공식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추출한 무결성 검증 완료. 됐어요. 헬렌이 손을 들어 한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둘러보며 위원들을 하나하나 노려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황당한 숫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분이 있습니까? 인구 5천만짜리 나라가 미국과 중국을 합친 것의 10배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위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숫자가 석연치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존재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10배는 지나쳤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쪽에 제 25년 경험이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스를 지지하는 쪽과 헬렌에 동조하는 쪽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고성이 오갔습니다. 탁자를 치는 소리, 서류를 내려놓는 소리, 의자를 밀어내는 소리가 뒤엉켰죠. 말싸움만으로는 진실이 가려질 리 없었습니다. 숫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회의실 안에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아버지의 낡은 가죽 일기장이 만져졌어요. 40년 전 서울 올림픽 현장에서 아버지가 쓰던 그 일기장입니다. 저는 이걸 부적처럼 늘 품에 지니고 다녔죠. 아버지의 눈을 이어받아 세계 문화의 무게를 재고 있다는 자부심. 그게 제 25년의 근거였습니다. 일기장에서 손을 빼고 대신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소리가 또각 회의실에 울렸어요. 그 소리 하나에 고성이 멈췄습니다. 위원들의 시선이 전부 제 손끝으로 쏠렸죠. 25년간 이 만년필이 뚜껑을 열 때마다 누군가의 등급이 결정됐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그 무게를 알고 있었어요. 충분합니다. 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스를 한번 보고 헬렌을 한번 봤어요. 데이터의 진위는 현장에서 확인하면 될 일이오. 지금 여기서 목청을 높여봐야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소. 헬렌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제가 자기 편을 들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한스는 입술을 깨물며 노트북을 닫았죠. 저는 원탁 위에 흩어진 한국 기획안을 손끝으로 밀어냈습니다. 편의점 사진, 화장품 체험 부스 도면, K-팝 플래시몹 일정표, 종이 한 장 한 장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문화의 깊이는 수백 년의 세월에서만 나옵니다. 저는 그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이 서류들 속에 그런 깊이가 있습니까? 500년 역사의 도자기가 있습니까? 300년 전통의 장인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랬어요. 사전 평가서를 펼쳤습니다. 한국란 옆에 만년필 끝을 가져다 댔어요. 잉크가 종이에 스미는 그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D. 최하위 등급이었습니다. 서류철을 덮었어요. 만년필 뚜껑을 닫는 소리가 또각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길거리 팝컬처 따위에 줄 시간은 30분이면 좋카오. 현장 시찰은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미국 하우스를 먼저 보겠소. 헬렌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패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스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 가방 지퍼를 올렸어요. 위원들이 하나둘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류철 위에 손을 얹은 채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D등급을 찍은 그 종이 위에 제 손바닥의 온기가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종이를 제 손으로 찢어버리게 될 줄은요. 회의실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헬렌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만년필이 찍은 D등급이 영원할 거라고 확신하는 얼굴이었어요. 밀라노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복도를 타고 밀려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밀라노 최고 중심가 갤러리아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땅에 미국은 1200만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우리 돈으로 160억 원입니다. 초대형 LED 전광판이 건물 전면을 뒤덮고 있었죠. 애플 로고, 나이키 로고, 코카콜라 로고가 번갈아 가며 눈을 찔렀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한낮인데도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화려했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문제는 딱 하나였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입구에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어요. 하나는 팔짱을 낀 채 하품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관람객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160억 원짜리 건물이 텅 빈 채 네온사인만 허공에 번쩍이고 있었죠. 저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25년간 수십 개국의 컬처하우스를 시찰해 왔지만 개장 시간에 관람객이 제로인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미국 하우스 디렉터 마이클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게 뻔한 얼굴이었죠. 피에르,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메인 콘텐츠는 3층에 있거든요. 마이클이 저를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3층 메인홀에는 거대한 곡면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미국 문화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클립, 재즈 연주 영상, NASA 우주선 발사 장면.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죠. 해상도도 훌륭했고 사운드 시스템도 극장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람객이 앉아야 할 200석짜리 좌석이 전부 비어 있었어요. 스크린만 혼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텅 빈 좌석 200개가 눈에 박혔으니까요. 그때 한스가 입구 쪽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전자 출입 로그 단말기였어요. 한스가 단말기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더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피에르, 오전 누적 방문객 12명입니다. 12명. 160억 원을 들여서 12명이요. 한 명당 13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셈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넥타이 매듭을 움켜쥐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만 달싹거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헬렌이 끼어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급 문화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헬렌은 아이패드를 가슴에 안은 채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텅 빈 좌석들을 훑어보면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VIP 전용 공간이니까 대중이 감이 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유럽이 이해하는 문화의 품격이에요. 저 아시아 쪽 야시장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입니다. 대단한 궤변이었습니다. 관람객이 없는 게 고급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까지도 저는 헬렌의 프레임에 반쯤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문화란 원래 대중의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소수의 것이라는 믿음. 25년간 제 판단의 뿌리였으니까요. 마이크를 남겨두고 건물을 나서려는데 현관 앞에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짧은 갈색 머리에 밀라노 시청 직원증을 목에 건 40대 여성이었어요. 클라우디아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시청 문화 담당 현지 가이드라고 했죠. 평가관님, 잠깐만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클라우디아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밀라노 시내 지도가 떠 있었어요. 실시간 인구 밀집 열화상 지도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죠. 갤러리아 주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미국 하우스 일대도 한산한 파란색이었어요. 그런데 지도 한쪽이 달랐습니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 주변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코리아 하우스가 입주한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주변 반경 3km가 진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나머지 밀라노 전체가 차갑게 식어 있는 와중에 그 한 지점만 용광로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가 태블릿 볼륨을 올렸어요. 경찰 무전이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빌라 네키 방면 도로 전면 통제 요청. 인파로 차량 통행 불가. 제2중대 긴급 투입 승인 바랍니다. 복사. 제3중대도 대기 명령 하달 완료. 경찰 2개 중대가 긴급 투입된다는 무전이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도 아니고 시위 현장도 아니고 컬처하우스 하나 때문에 경찰 중대가 출동하는 겁니다. 저는 태블릿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 시뻘건 열화상 지도가 망막에 들러붙었습니다. 헬렌이 태블릿을 낚아채듯 들여다봤어요. 시뻘건 화면을 3초쯤 노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돈을 뿌려서 빈민가 알바생들을 긁어모은 거예요. 불법 집회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밀라노 경찰에 철거 지시를 내려야 해요. 클라우디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시청 직원이 목격한 현장의 진실과 헬렌의 말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클라우디아가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헬렌이 손을 들어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그날의 시찰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다음 순서는 중국 하우스였어요. 1,500만 달러를 들여 세운 차이나 하우스. 붉은 용 장식과 수백 년 된 도자기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택시에 올라타야 했죠.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중국 하우스 일정 위에 가위표를 그었어요. 잉크가 종이 위를 긋는 소리가 사각사각 났습니다. 일정을 바꾸겠소. 헬렌이 고개를 돌렸어요. 한스도 노트북 가방끈을 움켜쥔 채 저를 봤습니다. 저 새빨간 열화상 지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소. 돈으로 사람을 긁어모은 건지 진짜 500명이 자발적으로 줄을 선 건지. 헬렌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코리아 하우스로 향하겠다는 뜻을 알아챈 거예요. 피에르, 그 싸구려 사기극의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중국 하우스에 2000년 된 도자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기극이라면 내 눈으로 미천을 까발려 주면 될 일이오. 그게 더 확실하지 않겠소? 헬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치켜세우려는 게 아니라 때려잡으려 간다고 해석한 거예요. 고민하던 헬렌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직접 가서 그 허접한 야시장의 본색을 벗겨줍시다. 한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스, 노트북 가져오시오. 현장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 한스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라우디아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차 문을 열고 올라타는 순간 클라우디아가 조수석에 앉으며 태블릿 화면을 다시 보여줬어요. 열화상 지도의 코리아 하우스 주변이 5분 전보다 더 짙은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인파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죠. 택시가 갤러리아를 벗어났습니다. 밀라노의 차가운 2월 공기가 차창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철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어젯밤 찍어 넣은 D등급이 뚜렷하게 박혀 있었죠.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D등급은 현장에서 확인 사살될 거라고요. 수백 년 역사도 없는 나라의 편의점 음식과 팝댄스가 도대체 뭘 보여주겠습니까? 저 열화상 지도의 붉은색은 분명 돈으로 만들어낸 거품일 거라고 제 25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밀라노의 회색빛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헬렌은 뒷좌석에서 아이패드를 두드리며 씩씩거리고 있었고 한스는 조용히 노트북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만이 조수석에서 태블릿 화면을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었어요. 붉은색이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코너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25년의 잣대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택시가 빌라 네키 캄필리오 방면 골목으로 접어들자마자 차가 멈춰섰습니다. 기사가 100m 너머로 저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이탈리아어로 한마디 했죠. 더 이상 못 간다고요. 앞이 막혀 있었습니다. 차도 위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도로 위에 줄을 서 있었죠. 인도가 아니라 차도까지 점령한 대기열이 세 블록 너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2월의 찬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대기열에 선 사람들은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노부부, 배낭을 맨 독일 대학생들, 유모차를 끌고 온 스페인 가족, 머플러를 코끝까지 감아 올린 아프리카계 청년, 국적도 나이도 뒤섞인 500명이 넘는 인파가 한 줄로 서 있었어요. 헬렌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대기열 쪽으로 렌즈를 들이밀었어요. 뭘 찍으려는 건지 뻔했죠. 이 인파가 무질서하게 밀치고 소리 지르는 장면, 폭동 직전의 아수라장을 기대한 겁니다. 그걸 증거로 남겨서 철거 사유를 만들 속셈이었어요. 그런데 헬렌의 스마트폰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대기열이 완벽했어요. 줄 하나가 흐트러짐 없이 도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밀치는 사람도 없었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500명이 넘는 인파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25년간 각국의 대규모 문화행사를 돌아다녔지만 이 정도 인파가 이 정도 질서를 유지하는 현장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결이 보였어요. 백발의 남자가 대기열 중간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체격이 다부진 60대 남성이었어요. 한 손에 은색 보온병을 들고 다른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묶음을 쥐고 있었죠. 대기열의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시뇨라, 유자차 한 잔 드시겠어요? 밖이 춥죠?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이탈리아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유자차를 건네받은 이탈리아 할머니가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옆에 독일 청년에게는 종이봉투를 건넸어요. 봉투 안에 접힌 색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지 공예 키트였죠. 줄을 서면서 손으로 뭔가를 접을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예요. 강민호 팀장이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현장 운영 총괄이라고 나중에 알았죠. 대기열 500명을 혼자서 돌보고 있었어요. 유자차를 돌리고 한지 키트를 나눠주고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에게는 허리를 숙여 눈높이를 맞추며 손으로 종이학을 접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는 시간조차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였어요. 헬렌이 스마트폰을 내렸습니다. 찍을 게 없었으니까요. 폭동은커녕 웃음소리가 대기열을 따라 퍼지고 있었어요. 헬렌의 입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저는 대기열을 지나 입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IOC 평가관 신분증을 보여주자 현장 스태프가 안내해줬어요. 빌라 네키 캄필리오의 정문을 넘어서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 고택의 중앙홀이었어요. 높은 천장에 르네상스 시대의 프레스코아가 은은하게 남아있었죠. 그 유럽의 고색창연한 공간 한가운데에 거대한 병풍이 서 있었습니다. 1월호 봉도였어요. 해와 달이 양쪽에 떠 있고 5 봉우리가 아래로 펼쳐지는 조선 왕실의 상징이었습니다. 금빛과 청색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벽화 아래서 숨쉬고 있었어요. 유럽의 500년과 한국의 500년이 한 공간 안에서 마주보고 있는 셈이었죠.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러웠어요. 두 문명의 색감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조용히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중앙홀을 지나자 한복 피팅룸이 보였어요. 넓은 공간에 전신 거울 6개가 나란히 서 있었고 옷걸이마다 색색의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피팅룸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옷을 고르는 사람, 입어보는 사람, 거울 앞에서 돌아보는 사람. 그중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프랑스 여성이었어요. 피팅룸 커튼을 젖히고 나오는데 연분홍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에 있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놀라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뭔가에 압도당한 거였습니다. 옷 한 벌이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빼내고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25년간 전 세계 문화 행사를 돌았지만 옷을 입히는 것만으로 관람객을 울린 현장은 처음이었어요. 헬렌이 다가왔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한복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소매자락을 거칠게 뒤집었습니다. 옷감 안쪽을 손톱으로 긁으며 입꼬리를 비틀었죠. 사진 찍기용 싸구려 화학 섬유군요. 10,000원짜리 할로윈 코스프레 의상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런 걸 입고 우는 저 여자도 참 순진해요. 헬렌의 목소리가 피팅룸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관람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울고 있던 프랑스 여성의 남편이 불쾌한 표정으로 헬렌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헬렌이 들고 있는 한복에 손을 뻗었어요. 소매자락을 가져와 눈앞에 들었습니다. 옷감 단면을 살폈어요. 제 아버지는 리옹의 직물 장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은 수백 년간 유럽 실크 산업의 수도였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비단의 결을 보고 만지며 자랐어요. 천연 비단과 화학 섬유를 구별하는 건 제 손가락에 새겨진 본능이었습니다. 옷감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놓고 천천히 문질렀어요. 매끄러우면서도 은은한 마찰감이 느껴졌습니다. 화학 섬유 특유의 미끈미끈한 플라스틱 질감이 전혀 없었어요. 빛에 비춰봤습니다. 칠한 올에 자연광이 스며들며 미세한 광택의 변화가 일어났죠. 합성 섬유는 이런 광택을 절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멈췄어요. 헬렌. 목소리가 제 의도보다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화학 섬유가 아니오. 헬렌이 눈을 치켜떴어요. 뭐라고요? 100% 천연 비단이오. 그것도 최고급이요. 옷감을 다시 빛에 비춰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색감을 보시오. 화학 염료로는 이 깊이가 나오지 않소. 천연 염색이오. 프랑스의 샤넬 수석 디자이너도 이토록 완벽한 색감을 뽑아내진 못할 거요. 헬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한국 편을 든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섬유 감별 능력을 헬렌도 알고 있었거든요. 리옹 직물장인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을요. 반박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헬렌은 한복을 옷걸이에 아무렇게나 걸치고 뒤돌아 걸어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퉁퉁 바닥을 찍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다시 들어 올려 옷걸이에 반듯하게 걸었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의 소매자락이 흔들렸어요. 아까 거울 앞에서 울던 프랑스 여성이 남편의 손을 잡고 피팅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볼 위에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삐걱거렸습니다. 제가 어젯밤 서류철에 박아 넣은 D등급, 최하위, 길거리 팝컬처 따위에 줄 시간은 30분이면 족하다고 했던 제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이 500명의 대기열, 이 완벽한 질서, 이 천연 비단 한복, 이 눈물, 이것들이 30분짜리 구경거리입니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25년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엔 너무 이른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한복 하나가 좋다고 해서 전체 등급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아직 볼 게 남았습니다. 편의점 음식이 있고 화장품이 있고 팝 음악이 있었죠. 거기서 화학 섬유가 아닌 진짜 밑바닥이 드러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주머니 속 아버지의 일기장이 유독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40년 전 서울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보았는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중앙홀을 지나자 매콤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K 편의점 존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공기 자체가 붉은 양념으로 물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K 편의점 존은 빌라 네키의 동쪽 별관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입구를 넘어서자 형형색색의 삼각김밥, 컵라면, 과자 봉지가 나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곳이 떡볶이 부스였습니다. 스테인리스 대형 냄비 3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빨간 고추장 소스에 버무려진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이 종이 접시를 양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독일인. 이 사람들이 떡볶이라는 음식을 알기나 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줄이 30명이 넘었습니다. 헬렌이 제 옆에서 코를 찡그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탈리아어가 아닌 영어였습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어조로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죠. 통화가 끝나자 헬렌이 스마트폰을 가슴 앞에서 꼭 쥐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에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K 편의점 존 입구에 제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밀라노시 위생국 조사관이었어요. 가슴에 시청직인이 박힌 조끼를 입고 한 명은 서류 클립보드를, 다른 한 명은 휴대용 온도 측정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헬렌이 부른 겁니다. IOC 평가위원회 권한을 내세워 위생국에 긴급 신고를 넣은 거였어요. 외국 음식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명목이었겠죠. 조사관 2명이 떡볶이 부스 앞에 섰습니다. 줄을 서 있던 관람객들이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조사관 중 키가 큰 쪽이 클립보드를 들어 보이며 선언했습니다. 밀라노시 위생국입니다. 안전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음식 배급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부스 뒤에서 떡볶이를 담고 있던 한국인 스태프 2명이 손을 멈췄어요. 국자를 든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대기열에 있던 관람객 중 누군가가 이탈리아어로 항의했어요. 조사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헬렌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이패드를 꺼내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단속에 걸려 영업 정지를 당하는 한국 하우스. 그 장면을 증거로 남기려는 거였죠. 그때 뒤쪽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관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고개를 돌렸어요. 은발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채색의 개량 한복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도 주변에 소음이 죽었습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특유의 기운이 있었어요. 최수연 국장이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총괄 기획국장이라고 나중에 확인했죠. 최수연 국장이 한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서류철이었습니다. 두꺼웠어요. 보통 서류철이 아니었습니다. 조사관 앞에 서더니 그 서류철을 열어 첫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식자재 원산지 증명서, 이탈리아 현지 수입 통관 서류, EU 식품 안전 기준 적합 판정서입니다. 영문과 이탈리아어 이중 공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쪽은 조리 과정 전체의 온도 기록입니다. 식자재 입고 시점부터 조리 완료까지 15분 단위로 측정한 로그예요. 총 100페이지입니다. 최수연 국장이 서류철 옆면을 가리켰습니다. 파란색 탭이 10개 넘게 붙어 있었어요. 각 탭마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죠. 그 옆에 빨간색 실시간 온도 기록계가 떡볶이, 냄비 옆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숫자가 초 단위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조사관 2명이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3장. 넘길수록 두 사람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검토였어요. 그런데 10페이지를 넘기자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페이지를 넘기자 클립보드를 내려놓았어요. 서류가 완벽했던 겁니다. 키 큰 조사관이 휴대용 온도 측정기를 꺼내 떡볶이 냄비에 갖다 댔어요.
디지털 숫자가 깜빡이더니 안정됐습니다. 조사관이 서류철의 실시간 기록과 자기 측정기의 수치를 대조했어요. 일치했습니다. 오차 범위 아니었죠. 조사관이 클립보드에 뭔가를 적었어요. 단속 딱지가 아니었습니다. 위생 합격 도장이었어요. 딱 소리를 내며 빨간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헬렌의 아이패드가 내려갔어요. 촬영을 멈췄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사관 중 작은 쪽이 떡볶이 부스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검사를 마치고 떠나야 할 사람이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이 조사관의 코를 간지리고 있었거든요. 부스 뒤에 한국인 스태프가 눈치를 챘어요. 종이 접시에 떡볶이를 한 수저 담아 조사관 앞에 내밀었습니다. 조사관이 2초쯤 망설였어요. 그리고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씹는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기침이 터졌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맵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젓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기침을 하면서도 두 번째 떡을 집었습니다. 세 번째도요. 옆에 있던 키 큰 조사관이 동료의 접시를 빼앗으려 했는데 빼앗은 게 아니라 자기도 한 입 먹으려고 한 거였어요. 이분이 지나자 조사관 2명은 떡볶이 부스 옆 칸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떡볶이 접시를, 다른 한 명은 비비고 컵밥을 양손에 쥐고 있었어요. 제복 차림에 위생국 조끼를 입은 채로요. 단속하러 왔다가 주저앉은 겁니다. 헬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기가 직접 불러들인 공권력이 적의 음식을 먹고 앉아 있으니까요. 헬렌은 조사관들을 노려보다가 몸을 돌려 동쪽 복도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K뷰티 존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헬렌을 따라갔습니다. K뷰티 존은 별관의 2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자 양쪽 벽면에 거울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마다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탈리아 여성들이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분홍색, 오렌지색, 코랄색, 베리색. 거울 앞이 색의 폭발이었어요. 60가지 색상이라고 부스의 안내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헬렌이 립스틱 진열대 앞에 섰어요. 제품 하나를 집어들더니 뒤집어서 성분표를 노려봤습니다. 화학 성분 검증이 안 된 아시아 화장품이에요. EU 인증 마크가 있긴 한 겁니까? 이걸 사람 얼굴에 바르게 놔두다니. 헬렌의 목소리가 부스 전체에 울렸습니다. 거울 앞에 있던 여성 2명이 돌아봤어요. 헬렌은 아랑곳하지 않고 립스틱 케이스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현장 스태프에게 인증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반응은 헬렌이 예상한 것과 정반대였어요. 거울 앞에 서 있던 20대 이탈리아 여성이 헬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렌에게 말을 건 게 아니었어요. 헬렌이 서 있는 진열대에서 립스틱을 3개 더 집어든 겁니다. 그리고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도 2개를 집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술에 대고 색을 비교하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어요. 헬렌이 아직 항의를 하고 있는데 여성 한 명이 헬렌의 팔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밀쳐낸 게 아니었어요. 그냥 헬렌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겁니다. 아예 존재를 무시한 거죠. 헬렌이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는데 뒤에서 또 다른 여성이 헬렌 앞을 가로질러 립스틱을 집었어요. 여성들이 찍은 셀카가 실시간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가 폭발했어요. 부스 옆에 걸린 모니터에 실시간 해시태그 카운터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숫자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진열대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주변의 여성들이 헬렌을 에워싸고 립스틱을 바르고 셀카를 찍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헬렌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른 여자가 K뷰티 부스 한가운데서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헬렌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패드를 가슴에 꽉 껴안은 채 2층에서 내려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계단을 따라 멀어졌습니다. 저는 2층에서 내려와 다시 K편의점 존으로 돌아왔습니다. 떡볶이 부스 옆에 비비고 김밥이 놓여 있었어요. 김으로 말린 밥 위에 알록달록한 재료가 보였습니다. 당근, 단무지, 오이, 종이 접시 위에 한 줄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죠. 집어들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평가관의 권위고 뭐고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어요. 김의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밥알이 찰지게 씹혔어요.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이 뒤따랐죠.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세 번째도요. 이 맛은 돈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위생국 조사관이 떡볶이 앞에서 주저앉았던 이유를 알겠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맛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정성이 혀 위에서 느껴졌어요. 대충 만들어서 외국인을 속여 먹을 요량이었다면 이 식감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최수연 국장이 어느새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제가 김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선을 의식하며 종이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최 국장, 하나만 묻겠소. 최수연 국장이 조용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문턱을 낮추고, 음식을 퍼주고, 옷을 입혀주고, 다른 나라들은 두꺼운 유리관 안에 보물을 가둬놓고 만지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여놓소. 당신들은 왜 전부 다 열어젖히는 겁니까? 최수연 국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변의 소음, 떡볶이가 끓는 소리, 관람객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처럼 흘렀어요. 최수연 국장의 입이 열렸습니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문화는 두꺼운 유리관에 가둬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체온으로 섞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 접시 위에 김밥 한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안주머니 속 아버지의 일기장이 다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40년 전 서울에서 아버지는 무엇을 봤을까요? 아버지도 이런 순간을 겪었던 걸까요? 빌라 네키의 창문 너머로 밀라노의 2월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왔습니다. 떡볶이 김이 햇살에 섞여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현장의 열기와 맛은 절대 돈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요. 서류철 속 D등급이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김밥의 여운이 아직 혀 위에 남아 있었어요. 그 맛이 제 판단력을 흔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25년의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죠. 감각에 휘둘리지 마라. 눈물이 났다고, 맛있다고, 줄이 길다고 등급을 바꾸는 건 아마추어나 하는 짓이라고요. 숫자로 증명돼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데이터로요. 한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스, IOC 중앙 서버 접속용 노트북을 가지고 지금 즉시 코리아 하우스로 오시오. 한스가 잠시 침묵했어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버 접속이면 사무국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오. 여기서 데이터를 열어야 할 이유가 생겼소. 한스가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K편의점존 옆에 간이 테이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떡볶이와 김밥을 먹는 자리였죠. 테이블 하나를 비워달라고 현장 스태프에게 요청했습니다. 스태프가 즉시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헬렌이 2층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K뷰티 존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 분노가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에르메스 스카프를 고쳐 매며 제 옆에 섰습니다. 피에르, 설마 이 소동에 넘어간 건 아니겠죠? 김밥 한 줄 먹었다고 등급을 바꿀 생각은 아닐 테고요. 데이터를 확인하려는 것뿐이요. 데이터요? 어젯밤 그 한스의 조작 차트 말입니까? 조작인지 아닌지 중앙 서버에서 직접 확인하면 될 일이오. 그게 가장 확실하지 않겠소? 헬렌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서버 데이터가 한스의 주장과 다르게 나오면 한국을 완전히 매장할 수 있다는 셈법이었겠죠. 헬렌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서버 앞에서 그 조작의 증거를 낱낱이 까발려 줍시다. 헬렌이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에 또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몇 마디가 귀에 걸렸습니다. 마이클, 장희, 지금 당장, 코리아 하우스. 이 네 단어면 충분했죠. 미국 하우스와 중국 하우스의 디렉터들을 현장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한스가 먼저 도착했어요.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맨 채 K편의점 존으로 들어섰습니다. 떡볶이 냄새에 코를 찡그렸지만 아무 말 없이 간이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꺼내 뚜껑을 열고 IOC 중앙 서버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마이클이었습니다. 미국 하우스 디렉터 마이클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뒤를 장희가 따랐어요. 중국 하우스 디렉터 장희는 검은 정장에 팔짱을 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두 사람 다 숨이 차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뛰어온 게 분명했어요. 마이클이 간이 테이블 앞에 서더니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피에르, 이건 명백한 편파 판정 이후 일정을 무시하고 중국 하우스 시차를 건너뛴 채 한국 하우스에만 시간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장희가 팔짱을 풀며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동의합니다. 우리 차이나 하우스에는 2000년 역사의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소. 아직 발도 들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까? 두 사람의 항의가 간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마이클은 미국 하우스의 기술력을, 장희는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의 관람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떡볶이를 먹던 이탈리아 가족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난 뒤에 말해도 늦지 않을 거요. 마이클이 입을 벌렸지만 한스가 먼저 움직였어요. 접속 완료됐습니다. 한스의 목소리에 간이 테이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노트북 화면이 돌아갔습니다. IOC 중앙 서버의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4개국 컬처하우스의 실시간 GPS 기반 체류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스가 화면을 돌려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어요. 첫 번째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이었어요. 미국 하우스 8분, 중국 하우스 12분, 일본 하우스 23분. 세 나라의 막대가 화면 하단에 납작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8분은 사실상 들어갔다 나온 수준이었어요. 160억 원짜리 건물에서 8분. 관람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시간이었죠. 그 옆에 한국 하우스의 막대가 있었습니다. 4시간 30분. 막대가 화면 경계를 뚫고 올라가 있었어요. 다른 세 나라의 막대와 같은 축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한스가 축 비율을 조정하자 미국, 중국, 일본의 막대가 바닥에 거의 보이지 않는 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마이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8분이라는 숫자가 자기 눈앞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장희는 팔짱을 다시 꼈어요. 12분이라는 숫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헬렌이 끼어들었어요. 체류 시간이 길다고 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뜻이 됩니까? 테마파크에서도 4시간은 머물잖아요. 이건 유원지 체류 데이터지 문화 지표가 아닙니다. 한스가 헬렌을 한번 보고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화면이 스크롤됐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이 나타났어요. 재방문율이었습니다. 미국 하우스 2%, 중국 하우스 3%, 일본 하우스 7%, 한국 하우스 34%, 34%. 3명 중 1명이 이틀 연속 코리아 하우스를 다시 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유원지 체류와는 차원이 다른 수치였어요. 유원지는 한 번 가면 끝입니다. 같은 놀이기구를 이틀 연속 타러 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3명 중 1명이 돌아왔어요. 한스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IOC 중앙 서버에서 직접 추출한 무결성 검증 완료 로그입니다. 관람객의 올림픽 입장권 QR코드와 연동된 GPS,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됐어요. 서버 관리 권한은 IOC 본부에만 있고 저를 포함한 어떤 개별 위원도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한스가 피에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젯밤 회의실에서 헬렌에게 조작이라는 소리를 듣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그 한스가 지금은 눈빛이 달랐어요. 자기 20년 경력의 무결성이 이 화면 위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스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헬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체류 시간은 유원지 논리로 비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재방문율 34%는 그 어떤 궤변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돈을 뿌려서 알바를 고용했다면 같은 사람이 이틀 연속 올 이유가 없었죠. 헬렌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패드를 꺼내 들었어요.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뭔가를 찾으려는 듯 미친 듯이 스크롤했어요. 반박할 데이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30초, 1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위치 추적 시스템 자체가 문제예요. 헬렌이 소리쳤습니다. 목이 갈라진 소리였어요. 한국 해커들이 GPS 시스템을 조작한 겁니다. QR코드를 복제해서 가짜 방문 데이터를 심었어요. 이건 사이버 범죄입니다. 헬렌이 아이패드를 테이블 위에 내리쳤어요. 화면에 금이 갔습니다. 아이패드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바닥으로 미끄러졌어요. 딱 소리를 내며 대리석 위에 엎어졌습니다. 간이 테이블 주변이 고요해졌어요.
마이클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장위도 팔짱을 풀고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관람객 몇 명이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죠. 한스가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아이패드를 주워 헬렌에게 돌려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 침묵이 어떤 반박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대기열이 여전히 세 블록 너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팔찌였습니다. 종이로 엮은 팔찌가 관람객 여러 명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어요. 색색의 한지를 꼬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강민호 팀장이 어제 대기열에서 나눠준 한지 공예 키트로 만든 팔찌였죠. 어제 만든 팔찌를 오늘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찌를 찬 사람들이 지금 다시 줄을 서고 있었어요. 저는 대기열 쪽을 가리켰습니다. 헬렌, 저 사람들이 보이시오? 헬렌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 손목에 채워진 한지 팔찌가 보입니까? 어제 이곳에서 직접 만든 거요. 어제 여기 왔던 사람들이 오늘 다시 줄을 서고 있다는 뜻이오. 해커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두 발로 걸어서 다시 돌아온 거요. 한지 팔찌를 찬 관람객 한 명이 마침 입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20대 이탈리아 청년이었어요. 어제 받은 팔찌를 손목에 찬 채 오늘은 친구 2명을 더 데리고 온 거였죠. 친구들에게 뭔가를 신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손짓이 컸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정말 대단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떨궜어요. 이 현장을 직접 보면서 8분짜리 텅 빈 미국 하우스를 변호할 말이 남아있을 리 없었죠. 마이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160억 원을 쏟아부은 초대형 LED 스크린이 이 한지 팔찌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인은 더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2000년 역사의 도자기를 들고 왔지만 재방문율 3%. 유리관 안에 가둬놓은 보물을 2번 보러 올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장희가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팔짱을 다시 꼈지만 아까와는 달리 몸을 웅크리는 자세였습니다. 헬렌만이 아직 서 있었어요. 금이 간 아이패드를 가슴에 안은 채 입술을 달싹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버 데이터도 실물 증거도 전부 헬렌의 주장을 박살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8분과 4시간 30분. 2%와 34%. 숫자의 격차가 너무 컸어요. 이건 오차나 해석의 여지가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살아있고 다른 쪽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만년필 뚜껑을 열지 않았어요. D등급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압도적이라는 건 인정했지만 25년간 제 잣대의 근간이었던 것, 문화의 깊이는 세월의 무게에서 나온다는 그 믿음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거든요. 한복의 비단이 진짜였고 김밥의 맛이 진짜였고 데이터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수백 년 역사의 도자기보다 높은 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사람의 체온으로 섞이고 나누는 것이 유리관 안의 보물보다 가치 있는 걸까요? 최수연 국장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문화는 두꺼운 유리관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으로 섞이고 나누는 것이다. 그 말이 제 25년짜리 잣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안주머니 속 아버지의 일기장을 만졌어요. 가죽 표면이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40년 된 가죽의 낡은 감촉이었죠. 아버지는 서울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일기장 안에 그 답이 있을까요? 간이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이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34%라는 숫자가 선명했어요. 마이클은 이미 뒤돌아서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장희도 묵묵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헬렌만이 간이 테이블 옆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금이 간 아이패드 화면에 자기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냄비에서 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코리아 하우스의 오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스가 노트북을 닫으려 하자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간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스크롤해서 한 이름 위에 엄지를 올렸습니다. 디미트리 코스타키스. IOC 올림픽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이었죠. 취리히에 있는 본부의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한스가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피에르, 설마 지금 여기서 위원장에게 전화하려는 겁니까? 최종평가위원회를 소집하겠소. 여기서요? 현장에서? 현장이 아니면 어디서 하겠소?
회의실 탁자에 앉아서 서류만 뒤적이며 등급을 매기는 게 평가입니까? 진짜 평가는 이 떡볶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해야 하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4번째 연결됐습니다. 디미트리, 나 피에르요. 최종평가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겠소. 화상으로 연결해 주시오. 디미트리가 놀란 기색이었어요. 정규 일정에 없는 긴급 소집이니까요.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요. 밀라노 빌라 네키 캄필리오. 전화 너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디미트리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5분 내로 화상 링크를 보내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한스에게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상 회의를 세팅하시오. 디미트리가 링크를 보낼 거요. 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때 헬렌이 다가왔습니다. 금이 간 아이패드를 가슴에 안은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피에르, 현장에서 최종평가위원회를 여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IOC 평가 규정 제17조의 최종평가는 공식 지정회의 장소에서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제17조 단서 조항을 읽어보셨소. 수석평가관의 재량에 따라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소. 25년간 한 번도 발동한 적 없는 조항이지만 오늘 처음 쓰겠소. 헬렌의 입이 벌어졌어요. 단서 조항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헬렌이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좋아요. 화상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카메라에 이 난장판이 찍히면 안 됩니다. 헬렌이 노트북 웹캠 렌즈 앞으로 몸을 밀었어요. 손으로 렌즈를 가리려 했습니다. 화상 회의에 코리아 하우스의 인파와 열기가 담기는 걸 막으려는 거였죠. 그 순간 굵은 손이 헬렌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강민호 팀장이었어요. 대기열에서 유자차를 돌리던 그 백발의 60대 남성이 어느새 간이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아니라 낮고 단호한 어조였어요. 손님, 장비에 손을 대시면 곤란합니다. 강민호 팀장의 손이 헬렌의 팔목을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제지했어요. 헬렌이 팔을 빼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00명의 인파를 현장에서 통제해 온 사람의 완력이었죠. 헬렌이 이를 악물며 팔을 뒤로 빼자 강민호 팀장이 손을 놓았어요. 헬렌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화상 링크가 떴어요. 한스가 클릭했습니다. 3초 뒤 디미트리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추리 본부 집무실 배경이었습니다. 은발의 수염을 깔끔하게 다듬은 60대 남성이었죠. 피에르, 연결됐소. 현장이 보이는군. 디미트리의 시선이 웹캠 너머로 코리아 하우스의 풍경을 훑고 있었어요. 떡볶이 부스, 줄 서 있는 관람객들, 1호로봉도 병풍. 디미트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2가지가 만져졌어요. 아버지의 낡은 가죽 일기장, 그리고 그 옆에 접혀있는 종이 한 장.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헬렌의 눈이 커졌어요. 한스도 타자를 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 종이가 뭔지 모두가 알아봤거든요. IOC 올림픽 문화유산위원회 공식 사전 평가서. 한국란에 제 만년필로 적은 D등급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틀 전 회의실에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찍어 넣은 그 글자였어요. 종이를 양손으로 들었습니다. 디미트리가 화면 너머에서 보고 있었어요. 헬렌이 보고 있었습니다. 한스가 보고 있었어요. K편의점 존의 관람객 몇 명도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종이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어요. 찌직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가 2조각이 됐어요. 2조각을 다시 겹쳐서 한 번 더 찢었습니다. 4조각이 됐죠. 간이 테이블 옆에 놓인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어요. 4조각의 종이를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어요. 헬렌의 입이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습니다. 눈이 쓰레기통과 제 얼굴 사이를 왕복하고 있었어요. 저는 디미트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디미트리, 내가 틀렸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25년 경력 중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떨림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내 25년의 잣대가 오만방자했소. 문화의 깊이를 세월의 무게로만 재겠다는 내 확신이 이 현장에서 철저히 박살났소. 디미트리가 화면 너머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된 도자기를 유리관에 가둬놓지 않았소. 수십억짜리 네온사인으로 눈을 찌르지도 않았소. 대신 한복을 입혀줬고
김밥을 나눠줬고 줄 서는 사람에게 유자차를 건넸소. 그랬더니 500명이 새벽부터 줄을 섰고 3명 중 1명이 이틀 연속 돌아왔소. 떡볶이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그 김이 웹캠 렌즈 앞을 살짝 흐렸습니다. 디미트리가 화면 너머에서 코리아 하우스의 공기를 느끼고 있기를 바랐어요. 한국은 IOC 70년 역사상 최초의 S등급이요. 회의실이 아니라 떡볶이 냄새가 진동하는 현장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제 만년필이 아니라 제 목소리로요. 디미트리가 안경을 벗었어요. 렌즈를 닦았습니다. 시간을 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눈가를 훔친 거였습니다. 안경을 다시 쓴 디미트리가 입을 열었어요. 한스, 데이터를 본부 서버로 전송해 주시오. 한스가 즉시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4개국 컬처하우스의 GPS 체류 데이터, 재방문율 로그, SNS 언급량 분석 차트, 전부 취리 본부로 전송됐습니다. 디미트리가 화면 너머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디미트리의 시선이 숫자 위를 오갔어요. 8분과 4시간 30분. 2%와 34%. 디미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 무결성 확인 완료. 이상 없소. 디미트리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IOC 올림픽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권한으로 대한민국 코리아 하우스의 최종평가 등급을 S등급으로 확정합니다. 공식 시스템에 등재합니다. 디미트리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 하단에 시스템 알림이 떴습니다. 등급 확정. 영구 봉인. 수정 불가. 파란 글씨가 깜빡였어요. 헬렌이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이 작아지고 있었죠. 최수연 국장이 간이 테이블에서 3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S등급이 확정되는 순간에도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깊고 느린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사람의 고요한 확인이었어요. 저는 그 고개 숙임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 대기열, 이 떡볶이, 이 한복, 이 유자차, 이 한지 팔찌. 수백억 원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으로 만든 거예요. 쓰레기통 뚜껑 너머로 찢어진 D등급 서류가 보였습니다. 25년의 오만이 내 조각이 되어 거기 처박혀 있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S등급이 확정된 지 2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새어나갔어요. IOC 내부 시스템에 등재된 순간 누군가가 캡처를 했든 유출을 했든 S등급이라는 2글자가 밀라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70년 역사상 최초. 그 한 줄이 뇌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집어 들었습니다. 코리에레 델라 세라.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였어요. 일면 탑 기사에 올림픽 경기 사진이 아니라 코리아 하우스 대기열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세 블록 넘게 늘어선 인파를 위에서 내려다본 항공 촬영이었어요. 아래에 굵은 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밀라노가 줄선 곳, 한국뿐이었다. 한 곳이 아니었어요. 라 레푸블리카, 라 스탐파, 일 메사제로, 일 솔레. 이탈리아 주요 일간지 5곳이 전부 코리아 하우스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스포츠면이 아니라 문화면도 아니라 일면이었어요. 정전되고 바이러스가 돌고 관람석이 텅 비어버린 이 올림픽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현장이 코리아 하우스였으니까요. 편집장들의 판단은 같았던 겁니다. 이 올림픽의 진짜 뉴스는 경기장이 아니라 빌라 네키에 있다고요. 신문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알림이 쏟아졌어요. 며칠 전 코리아 하우스 한복 피팅룸에서 울던 파리 부부를 기억하십니까?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30대 여성이요. 그 부부가 올린 브이로그가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어요. 영상 제목이 기막혔습니다. 밀라노에서 한국의 옷을 입고 울었습니다. 3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여성이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는 장면, 손으로 소매자락을 만지는 장면, 눈물이 흘러내리는 장면. 편집도 자막도 없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댓글이 2만 개가 넘었습니다.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한국어 댓글도 수천 개였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여행 플랫폼에서 데이터가 관측됐어요.
올여름 한국행 항공권 검색량이 전주 대비 500% 폭증했습니다. 5배가 아니라 5배예요. 밀라노에서 한복을 입어본 사람들이, 밀라노에서 떡볶이를 먹어본 사람들이 이번에는 한국 땅을 직접 밟겠다고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컬처하우스 하나가 한 나라의 관광 산업을 통째로 흔들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코리아 하우스로 향하는 길에 갤러리아를 지나갔습니다. 미국 하우스 앞이었어요. 며칠 전 시찰 때와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대형 LED 전광판이 꺼져 있었어요. 네온사인 불빛이 사라진 건물 외벽이 회색 콘크리트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 인부 4명이 사다리를 세우고 간판을 뜯어내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양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인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조기 철수였습니다. 올림픽 폐막을 이틀이나 앞두고 짐을 싸는 거였죠. 160억 원을 들여 세운 자존심의 성체를 스스로 허물고 있었어요. 길 건너편에 중국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붉은 용 장식이 벽면에서 떼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의가 검은 정장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인부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2000년 된 도자기를 실은 나무 상자가 트럭 위에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유리 케이스에 갇혀있던 보물들이 다시 상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만지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붙은 채로요. 수백억 원짜리 요새 2개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김밥 한 줄과 떡볶이 한 접시 앞에서 백기를 든 겁니다. 택시를 타고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스에게 전화가 왔어요. 피에르, 헬렌건으로 연락드립니다. 한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디미트리 위원장이 오늘 아침 헬렌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헬렌이 밀라노 시 위생국의 IOC 평가위원 직권을 사칭해 허위 신고를 넣은 사실이 확인됐어요. 떡볶이 부스 위생 단속 건입니다.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날 현장을 기억했어요. 제복 입은 조사관 2명이 들이닥치고 최수연 국장이 100페이지짜리 서류철을 내밀고 단속하러 왔던 조사관이 떡볶이를 먹으며 주저앉았던 그 장면을요. 결과가 어떻게 됐소? IOC 평가위원 권한 연구 정지. 즉시 발효입니다. 디미트리가 직접 통보했어요. 연구 정지. 20년 넘게 IOC에서 잔뼈가 굵은 헬렌의 커리어가 끝난 겁니다. 공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한 대가였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른 그 여자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입구 근처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코리아 하우스가 아니라 길 건너편에서요. 일본 하우스 앞이었습니다. 하루 입장 인원 12명 제한이라는 안내판이 걸린 그 폐쇄적인 건물 앞에서 유럽의 10대 소녀 8명이 스마트폰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K-팝이었습니다. 소녀들이 안무를 따라하고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신나 보였습니다. 텅 빈 일본 하우스 앞에서 한국 음악에 맞춰 춤추는 유럽 소녀들. 강대국이 문을 닫아 걸자 대중이 발길을 돌려 한국을 택한 거였어요. 돈으로 세운 벽과 역사로 쌓은 문턱은 사람의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최수연 국장이 중앙홀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녀 3명이었어요. 서류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자 최수연 국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밀라노 시청에서 오셨습니다. 시청 직원이 최수연 국장에게 공문 한 장을 건넸어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올림픽 종료 후에도 빌라 네키 캄필리오를 한국문화상설센터로 유지해달라는 공식 요청이었죠. 밀라노시가 한국의 공간을 내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컬처하우스 임시 부스가 아니라 연구시설로요. 최수연 국장은 공문을 받아든 채 잠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대기열에서 유자차를 돌리던 강민호 팀장이 멀찍이 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팀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고생한 사람만이 짓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중앙홀 구석에 섰습니다. 1호로봉도 병풍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금빛과 청색이 르네상스 프레스코와 아래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처음 이 병풍 앞에 섰을 때와 같은 자리였죠. 그때는 편의점 음식과 팝댄스를 비웃으며 30분이면 족하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이 공간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40년 된 낡은 가죽이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부드러웠어요.
아버지가 서울 올림픽에서 쓰던 이 일기장을 저는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적처럼 품고만 다녔죠. 아버지의 눈을 물려받았다는 자부심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죽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도 서울에서 이런 순간을 겪었을까요?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에 압도당하는, 그래서 자신의 잣대가 흔들리는 그런 순간을요. 눈을 감았습니다. 밀라노의 오후 햇살이 1월 호봉도 병풍 위로 비스듬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떡볶이 냄새가 중앙홀까지 희미하게 번져왔습니다. 대기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강민호 팀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유자차를 권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강대국 예산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160억 원짜리 네온사인이 아니라 200억 원짜리 유리관이 아니라 사람의 손과 사람의 체온으로요. 일기장을 안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일기장을 다시 꺼내게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2월 12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폐막을 이틀 앞둔 밀라노의 하늘은 맑았어요. 며칠간 잔뜩 찌푸려 있던 구름이 걷히고 겨울 햇살이 도시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그 공기 속에 커피 향과 빵 굽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평범한 아침이었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한스였습니다. 피에르, IOC 본부에서 공식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통화를 끊고 메일함을 열었어요. IOC 공식 로고가 박힌 문서 파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목은 올림픽 문화평가 규정 개정안이었어요. 디미트리가 추리히 본부에서 전 세계 언론에 동시 배포한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목차 아래 제1조 제1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향후 올림픽 컬처하우스의 평가 기준은 자본 투입량 및 전시 규모가 아닌 관람객의 직접 체험과 문화 교류를 최우선으로 한다. 본 기준은 대한민국 코리아 하우스의 운영 모델을 참조 표준으로 삼으며 향후 100년간 적용한다. 100년이라는 단어 위에 눈이 멈췄습니다. IOC가 특정 국가의 모델을 공식 참조 표준으로 명시한 건 70년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규정집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박혔습니다. 일회성 수상도 아니고 한시적 인정도 아니고 향후 100년의 기준이었어요. 수백억 원짜리 네온사인과 유리관의 시대가 끝나고 사람의 체온과 체험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문서를 내려놓았어요. 침대 위에 어젯밤 꺼내둔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두루마기와 가시였어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마지막 날 관람객들에게 체험용으로 제공하던 한국 전통 의상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코리아 하우스를 나서기 전 최수연 국장에게 하나만 빌려도 되겠냐고 물었었어요. 최수연 국장이 아무 말 없이 옷걸이에서 하나를 내려 건네줬습니다. 왜 필요한지 묻지 않았어요. 네이비색 비스포크 슈트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25년간 제 갑옷이었던 슈트였어요. 한치의 구김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 슈트를 벗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허리끈을 맸어요.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갓을 썼어요.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은 IOC 수석평가관 피에르 드 발로아가 아니었습니다. 만년필로 타국의 문화를 난도질하던 심판관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명의 관람객이었습니다. 밀라노의 겨울 아침에 한국의 옷을 입고 줄을 서러 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은퇴 안경을 벗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을 서류 가방에 넣고 가방째 침대 위에 놓았어요. 오늘은 필요 없었습니다. 평가할 것이 없으니까요. 호텔을 나섰어요. 밀라노의 2월 햇살이 두루마기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동양의 검은 옷에 갓을 쓴 서양 남자가 밀라노 거리를 걷고 있으니까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도착했을 때 대기열은 이미 세 블록을 넘기고 있었어요. 새벽 5시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그랬죠. 이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대기열 맨 뒤로 걸어갔습니다. 앞에 선 여성이 뒤를 돌아봤어요. 이탈리아 할머니였습니다. 제 두루마기와 갓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활짝 웃었어요.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했습니다. 멋지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평가관의 무게를 내려놓고 줄을 서는 거였어요. 대기열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앞에서 강민호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자차를 돌리고 있었겠죠. 줄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며칠간의 기억이 발걸음처럼 따라왔습니다. 헬렌이 서류를 내동댕이 치던 회의실.
텅 빈 미국 하우스에 200석짜리 빈 좌석. 열화상 지도 위에서 시뻘겋게 타오르던 이한지점. 500명의 질서 정연한 대기열.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울던 파리 여성. 최수연 국장이 내민 100페이지짜리 위생 로그. 떡볶이를 먹으며 주저앉은 위생국 조사관. 8분과 4시간 30분. 2%와 34%. 제 손으로 찢어버린 D등급 서류. 떡볶이 냄새 속에서 선언한 S등급. 그리고 최수연 국장의 그 한마디. 문화는 두꺼운 유리관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으로 섞이고 나누는 것이다. 안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40년 된 가족 표지가 밀라노의 햇살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어요.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랬지만 가죽의 결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이 일기장을 아버지가 서울에서 쓰셨어요. 88년 서울 올림픽. 아버지도 그때 평가관이었죠.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아버지는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에 압도당했을까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빽빽하게 채워진 페이지들을 넘겼어요. 마지막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글이 중간쯤에서 끝나 있었어요. 그 아래에 여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빈 공간이었죠. 호텔에 두고 온 몽블랑 만년필 대신 주머니에서 볼펜 하나를 꺼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관람객들에게 나눠주는 기념품 볼펜이었습니다. 어제 간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걸 무심코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한국 글자가 볼펜 옆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볼펜 뚜껑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페이지 여백에 펜끝을 갖다 댔습니다. 25년간 제 판단의 무게를 짊어진 몽블랑 만년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념품 볼펜이었어요. 그게 맞았습니다. 이 기록은 심판관의 평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고백이었으니까요. 썼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밀라노.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아들이 씁니다. 나는 25년간 문화의 깊이를 세월의 무게로만 재왔습니다. 수백 년 된 도자기의 경의를 표하고 천년 역사의 건축물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밀라노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세월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무게였습니다. 유리관 안에 보물을 가두는 대신 한복을 입혀주고 김밥을 나눠주고 유자차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500명이 새벽부터 줄을 섰고 이틀 연속 돌아왔고 강대국의 요새가 무너졌고 IOC 70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도 40년 전 서울에서 이것을 보셨습니까? 펜을 멈췄어요.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걸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 아래에 제 글씨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40년의 시차를 두고 부자가 같은 나라 앞에서 같은 일기장에 글을 쓴 겁니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안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대기열이 한 걸음 앞으로 움직였어요. 앞에 선 이탈리아 할머니가 유자차 종이컵을 양손에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팀장이 건넨 거였겠죠. 할머니가 종이컵에서 올라오는 김을 호호 불며 모금 마셨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빌라 네키의 정문이 보였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 고택의 돌벽 위로 2월의 햇살이 비스듬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 안에 1월 봉도가 있고 한복이 있고 떡볶이가 있고 유자차가 있고 한지 팔찌가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으로 채운 공간이었어요. 대기열이 또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저도 한 걸음 내디뎠어요. 검은 두루마기 자락이 밀라노의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갓 아래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IOC 수석평가관의 네이비 슈트는 호텔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몽블랑 만년필은 서류 가방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줄에 서 있는 사람은 심판관이 아니었어요. 코리아 하우스의 501번째 관람객이었습니다.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한지 팔찌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유자차 향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떡볶이 냄새가 그 뒤를 따랐죠. 저는 줄 끝에서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기다림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윤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